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주각 예술로 초대할 한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풀이할 거고요. 여러분들 요 강의는요. 그냥 1번 우리 6월 평가원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쭉 그냥 개념도 한번 복습할 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갈게요. 자, 그림 보시면 이제 가와 나가 등장하고요. 광상, 자,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의 매장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는 금속 광물 자원이고 하나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르셔야 되겠죠. 자, 일단 고르는 건 어렵지 않죠. 왼쪽에 보면 철이라든지 납이라든지 텅스텐이라든지 히토류라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뭐겠습니까? 금속 광물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석회석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석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죠? 비금속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매장된 양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이런 금속, 비금속 자원의 양 부분이 등장하게 된다면 어딜 좀 유념해서 잘 보시냐면 총 매장량이 있죠. 1억 2,800만 톤 우리나라에 이렇게 총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금속은 완전히 다르죠? 166억 7,600만 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166억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것을 100분의 1을 한번 하면 1.6이 나오죠. 그죠? 즉 뭐냐면 비금속 광물 자원의 1%만 하더라도요. 1억 6,60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1억 6,600만, 1억 2,800만. 자, 그러니까 금속 광물의 총 매장량은요. 자, 보시면 비금속 광물 자원, 자, 네, 1%도 미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물어볼 거냐면요. 이 문제는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양적인 관계, 누가 많이 매장되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 라고 했고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죠? 기억은 뭐죠? 틀린 보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에요. 매장량을 비교하라. 규석과 철. 자, 규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철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양적인 면을 봤을 때 금속 광물 자원의 총 매장량은 비금속 광물 자원의 1%도 안 된다. 자, 근데 비금속 광물 자원의 18% 정도가 규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규석이 철보다 매장량이 많습니다. 자, 매장량은 규석이 철보다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 히토류 자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죠? 히토류라고 하는데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히토류는 자원은 첨단 전자 산업에 사용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맞는 보기고요. 히토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방금처럼 첨단 전자 제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이제 쓰이게 되는 거고요. 많이 쓰인다라기보다는 미량 쓰일 겁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가 없으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보자면 약간 비타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히토류는 그런 친구가 돼 있고 꼭 필요한 자원이긴 한데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꼭 필요한 자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보면 암염, 고령토, 금강석, 석고가 되어 있고요. 요것을 어떻게 요 순서도죠. 여기다가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예, 맞습니다. 암염과 석고입니다. 자, 이 얘기는 암염과 석고에 해당하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령토와 금강석은 해당이 없는 그거 부분을 기억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풍화 잔류 작용으로 생성되었는가? 그러면 고령토와 금강석이 남았으니까 예와 아니오로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광상의 형성 원리에 따라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을 자,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다 퇴적 광상이에요.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적광성을 분류하는데 저기 보시면은 암염, 고령토, 금강석, 석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염과 석고가 여기 들어갔고요. 고령토와 금강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자, 태적 광상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광상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표사 광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지금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드리겠지만, 저 몰랐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개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수능 특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살짝 보시면서, 이거였구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사광상, 그 다음에 풍화잔류광상, 풍화잔류광상.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쵸. 침전광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광상으로 나누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표사 광상.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암염과 석고가 들어가게 되죠. 암염은 흔히 뭐예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물이 증발하고 남는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염, 석고는 지금 현재 침전광상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 보기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면 좋겠죠. 침전광상이니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침전되어 생성되었는가는 기억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복이에요. 두 번째, A는 도자기 주 원료로 씁니다. 자, 풍화잔류광상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고령토와 금강석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게 되죠. 지금 현재 풍화잔류광상인가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표사광상과 침전광상이 되겠고요. 자, 풍화잔류작용으로 풍화되어서 남은 것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쌓인 것인가? 라고 물어봤고요. 장석이 풍화되어서 고령토, 보크사이트로 변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고령토는 풍화잔류광상이에요. 자, 그래서 풍화잔류 작용으로 생성되었습니까? A, 고령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친구가 바로 누구죠? 표사광상 하나 남았네요. 금강석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적어 두시고요. 니은 맞나요? 그러면 도자기 원료로 쓰는 거? 그렇죠. 자, 요거는 도자기 원료 되겠습니다. 세 번째, B는 원소광물이다. 원소광물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는. 자, 그래서 금강석은 원소 기호 하나로 쓰자면 어떻게 쓰면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 C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금강석, 흑연 이런 친구들이 더 C로 되어 있고요. 탄소로 되어 있고 원소광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도 어때요? 디귿도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 되겠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고요. 여기 보니까 지질시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나라 지질 계통이 나와 있네요. 근데 A, B, C, D가 모두 뭐지? 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조선, 평안, 대동, 경상, 누춘군이라는 걸 아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표는 한반도 지질 계통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 세계로 쓰는 이제 기 총 12개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자, 그 다음에 A, B, C, D가 있는데 이 A, B, C, D를 얘기를 했을 때 각각 이름을 적어줄게요. 그 앞에 것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는 조선누춘군이 되겠고요. 조선누춘군. 그 다음에 B는 평안누춘군이 되겠습니다. 평안누춘군.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동, 그 다음에 여기는 경상, 누춘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짓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에는 석회암층이 분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선 누춘군은 석회암층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1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틀린 거 찾는 거. 1번,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는 복이에요. A, 조선누춘군에서부터 쭉 가서 저기 평안누춘군 있죠? 자, 여기 중간 정도까지 해서 평안누춘군의 하부죠? 자, 요렇게 박스를 치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요? 해성층, 물에서.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등장한다고요? 물에서 쌓인 석회암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 있죠?
자, B, C, D 중생대 정도까지는 모두 뭐다? 육성층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누춘군 같은 경우에는요, 하부에는 해성층, 상부에는 육성층. 주로 어떤 퇴적암들이 되어 있습니까? 석회암, 여기 다 석회암. 자, 그 다음에 여기 석탄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 육성층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생대도 뭐 연일층군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육성층과 해성층이 모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는 해성층과 육성층이 모두 나타난다. 그렇죠. 자, 1번과 2번 같이 해결이 돼버렸네요. 그죠? 해성층과 육성층이 같이 나타납니다. 자, C는 대동누춘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중생대 우리가 퇴적층들을 보게 되면 대동누춘군도 있고 경상누춘군도 있는데 경상누춘군은 확실하게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해서 대동누춘군은 그렇게 뭐 확실한 지역보다는 좀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씩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대동누춘군이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대보화강암은 D를 관입하였다. 자, 우리 중생대라고 하는 게 아주 활발한 지각 변동이 있던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동누춘군과 경상누춘군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중생대 때. 그래서 대동누춘군 이전에 송림변동, 자, 송림이라고 쓸게요. 변동이 왜요? 그 이전에 고생대층을 좀 변성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동과 경상 사이에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보화강암이 우리나라 전역에 관입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상누춘군 이후에 불국사 변동이 있죠. 자, 그래서 송림, 대보, 불국사 요 세 가지 변동, 운동들은 알아두세요. 위치. 자, 그래서 4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대보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누춘군과 같이 연결지었어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대보화강암은, 자, 대보조산운동에서 화강암이 관입하게 됐죠. 이 대보화강암은 D를 관입했다. 아니죠. 대보화강암은 D 이전에 이미 관입을 하고 D는 나중에 퇴적이 된 거기 때문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틀린 보기. 자, 그러니까 4번이 뭐예요? 정답 되겠습니다. 자, 퇴적 중단 시간은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고생대 이 결층을 흔히 대결층이라고 하게 되고요. 가장 긴 시간의 어떤 부정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고생대가 여기 처음 출발이 5억 중반 정도, 5억 년 중반,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2억 5천만 년, 뭐 5억 5천만 년, 이 정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3억 년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신생되는 길이가 이렇게 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억 년이 안 됩니다. 6,600만 년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자체는요, 대결층은 실제로 1억 년이 넘습니다. 자, 신생대 전체 길이보다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결층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긴 결층과 어찌 보면 가장 짧은 결층을 비교하세요 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5번 보기는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았던 보기이긴 한데, 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여기가 가장 긴 결층이다, 가장 긴 부정합이 생성된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뭐냐면 지각 연류량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각 연류량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지각 연류량 높은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색깔들 있죠? 요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지각 연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자, 요 영역들 있죠? 여기가 바로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런 데는 모두 해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요 부분이 지금 해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해령은 어찌 보면 지각 연료량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료 일단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전 세계 지각 연료량의 분포를, 그리고 표는 여기 화강암과 현무암의 어떤 방출 연량, 단위 질량, 킬로그램당 몇 와트씩 지금 나오느냐, 자, 방출되는 연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옳은 것을 한번 찾아내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해령이라는 거 알았고요. 물론 이제 모든 해령이 해령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가장 높고요. 그럼 해령만 해당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지각 연령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기억 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 뭐라 그랬냐면 지각 연료량은 해령이 해구보다 높아야죠. 낮다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구가 어디 여기 하얀 부분이 전반적으로 해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서양은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되겠고요. 여기 태평양 동태평양 해령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해구는 주로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해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구는 위치가 주로 태평양 주로라고 쓸게요. 모든이 아니라 주로 태평양 연안 태평양 지역의 연안에 보통 위치합니다.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해구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데 남아메리카 왼쪽이라든지 이런 데 모두 해구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위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해령이 해구보다 훨씬 지각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암석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오른쪽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누구?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적습니다. 현무암은 177, 화강암은 1014가 되기 때문에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작은 거 맞아요. 자, 요거는 단순하게 오른쪽에 있는 자료 해석하는 거, 표 읽을 수 있니?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해령에서 지각 연료량이 이렇게 높아요. 그죠? 해령에서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보다 멘틀에서 전달되는 열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화강암과 현무암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무암은 우리가 뭐라고 보신다? 대륙 지각. 현무암은 뭐의 대표? 그렇죠. 해양 지각.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대륙 지각 구성하는 화가 주 구성 암석인 화강암에서 단위 질량당 방출하는 열량이 현무암보다 꽤나 높습니다. 그죠? 한 6배 정도 이상 높은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높으면 지각 연료량도 많이 나와야죠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해양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륙 쪽보다. 특히 해령. 그죠? 자, 그러면 지각 연료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건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을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량. 얼마나 지금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나오는 열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열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쪽은 뜨겁고 바깥쪽은 차갑기 때문에 열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열원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했더니 지금 요 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인 겁니다. 만약에 지각 연료량이 방사성 원소 붕괴 열에만 기인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륙지각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령이 저렇게 높다는 얘기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 말고 다른 열의 공급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해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해양 지각 내에서 발생하는 지각에서 발생하는 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량은 작겠지만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멘틀의 대류를 통해서 전달되어 나오는 양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열의 양이 많아요 라고. 자, 누구를 통해서? 멘틀의 대류를 통해서. 대류도 열 전달 방식이에요. 아래쪽에 뜨거운 물질이 지표까지 올라오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 열기가 전달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해령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멘틀. 쟤는 그 전달되는 열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번이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실험을 잘 보시면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를 놔두고요. 여기 펌프 있잖아요. 펌프로 푹푹푹 해서 이렇게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력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조절 밸브를 탁 열어가지고 공기를 확 빼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게 펌프를 통해서 압축을 시켜서 압력을 높여놨다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탁 풀어주면 공기가 갑자기 확 팽창하겠죠. 단열 팽창. 구름 생성 원리를 지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구름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은 그림과 같이 물, 향, 연기를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 펌프로 충분히 압축시킨 후
압축시키는 거야. 축축축축 하다가 기억, 조절 밸브를 연다. 탁 하고 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확 팽창되겠죠. 그래서 라, 다 과정의 플라스크 내부의 온도 압력을 측정하면서 변화를 관측했고요. 그 결과가 이거와 같습니다. 자, 관찰한 결과 A 구간에서 플라스크 내부에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자, 왼쪽이 온도축이고 오른쪽이 압력축입니다. 자, 누가 온도고 누가 압력인지 지금 안 적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자료들 자체에서 독특한 걸 찾아보시면 스몰 a라는 친구가 어때요? 계단 모양으로 올라가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온도일까요? 압력일까요? 압력이에요. 왜냐고요? 푹 누르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야. 그죠? 떼고 살짝 떨어지겠죠? 이제 넣은 거예요. 다시 한번 푹 넣고 그래서 계단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절배를 탁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훅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누구라고요?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친구는 뭔가요? 라고 뭐 온도, 단열 압축에 대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갑자기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면서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A 구간에서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기억. 기억은 구름 생성 과정에서 공기의 팽창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억이 뭐냐면 가나 다 과정에서 자, 펌프로 공기를 충분히 압축시킨 후 자, 요게 기억이에요. 조절 밸브를 연다. 자, 압축시킨 후 조절 밸브를 연다. 라고 하는 이 밑줄 그은 친구가 구름 생성 과정에서 공기의 팽창에 해당합니다. 단열 팽창. 맞죠? 공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 되겠고요. 스몰 a는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온도 아니라고요? 압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A 구간에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뿌옇게 흐려지면서 아, 수증기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 구간은 수증기가 응결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증기의 양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수증기 양 줄어듭니다. 응결해서 줄어드는 거고요. 대기 중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 수증기라고 하는 거는 기체 상태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액체 상태의 물도 분명히 있어요. 방금 저렇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면 물방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찌 보면 수증기가 있는데 이만큼의 양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바뀌어서 빠져나온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어찌 보면 줄어드는 게 맞겠죠. 자, 기억 하나 정답이 되겠고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냐면 진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동부 지역에 이제 바다네요. 진앙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이 숫자로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쓰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지진 해일이 전달되는데 아마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해양의 수심과 함께 어느 지진에 의해 발생한 해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 지진에 의해 발생한 해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진 해일이 되겠죠? 자, 쓰나미가 전달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진앙이 있는데 뭐 보시면은 여기 1시간 지났을 때 어디까지 갔니? 이런 것들 표시되어 있죠? 자, 요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제 표시된 거고요. 요렇게 표시돼서. 자, 어느 쪽으로 좀 많이 간 듯한 느낌이 드냐면 이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왜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수심이 나와 있어요. 수심이 어때요? 깊죠? 여기는 깊어요. 그러니까 전달 속도가 빠른 겁니다. 자, 쓰나미는 1000해파가 되고요. 왜? 파장이 너무 길어요. 자, 1000해파가 되고요. 이런 1000해파에 전달되는 속도 V는 루트 G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GH. 그래서 수심이 깊으면 전달 속도가 빠르다. 이쪽이 수심이 깊으니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계속 볼게요. 전달되어 갑니다. 이렇게 수심이 깊은 바다죠. 태평양에 2시간, 3시간 만에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동해도 나름 수심이 깊다라고 하지만 그쵸, 태평양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습니다. 이만큼 오는 동안에 이 친구는 이렇게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남해나 서해안으로 들어오면 되게 촘촘하게 됩니다. 그죠? 짧게 가죠. 1시간 동안 짧게 간다고요? 예, 속력이 느립니다. 왜? 수심이 얕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서 보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A에서 천의 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 지점 여기 있습니다. 쓰나미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은 어느 바다에선, 우리 지구상의 어느 바다에선 천의 파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전파 속도는 A와 B에서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수심이 다르다면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수심 표시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살짝 요거 선 지워볼게요. 색깔을 한번 살짝 보세요. B 지역이 좀 더 깊어 보이죠, 그죠? A는 지금 요 우리 빔상에서는 좀 까매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좀 하얘 보이죠? 자, 그러니까 수심이 완전히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A 그리고 그 이전에 자 이렇게 보시면 전달되어 봐야 2시간 동안 A를 기준으로 요만큼 전달이 되게 되고요. 2시간 동안. B는 지금 2시간 동안 어디까지 가는, 여기 4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뭐 요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땅이 아니라 바다였다면 훨씬 더 많이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B 지역을 진행할 때는 훨씬 많이 진행하고요. A는 짧게 진행하는 거니까 전달 속도는 B가 빠르다. 뭐 수심을 보든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그려진 선을 보든 B가 빠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A와 B에서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기를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동해안 언제 먼저 도착하니? 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안쪽이면 도착하게 되는데 남해안 쪽 보세요. 5시간, 6시간 정도 돼야 도착하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5시간, 요렇게 오나 이렇게 오는 시간 비슷하네. 자, 그 다음에 서해안 쪽은 이제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돼야 도착합니다. 자, 그러니까 동해안이 훨씬 먼저 빨리 도착했다. 따라서 먼저 도착했다 동해안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 되겠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 광물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런데 뭐뭐 나눠봤냐라고 했냐면 흑운모, 각섬석, 석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표는 광물 ABC의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 B, C는 각각 흑운모, 각섬석, 석영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가 되는데 흑운모, 각섬석, 그 다음에 석영 중에서 망상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거는 석영밖에는 없죠. 자, 그러니까 A가 석영이라는 걸 준 겁니다. 쪼개짐, 깨짐, 석영 어때요? 깨짐이죠. 자, 깨짐. 자, 그 다음에 모스 굵기는 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가집니다. 자, 석영은 깨지는 거였고요. 흑운모와 각섬석이 남았는데 각섬석이 두 방향의 쪼개짐, 흑운모는 한 방향의 쪼개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두 번째가 누구예요? 각섬석이 되겠고요. 두 방향의 쪼개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렇게 가죠. 감람석은 독립형 구조, 규소선 삼면체가, 휘석은 단일 사슬, 단사슬, 그 다음에 각섬석은 복사슬, 이중으로 된 사슬 구조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게 흑운모가 되겠습니다. 흑운모 한 방향의 쪼개짐이고요. 결합 구조는 판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만 고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기억. 기억은 깨짐입니다. 예, 그렇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스 굵기는, 자, 우리 석영 정도는 모스 굵기 알아주세요 라는 거죠. 활석, 방형, 인정, 석, 황, 강, 금 해서 10개의 모스 굵기계를 비교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석영이 몇 번? 7번이 된다. 흑운모보다 석영이 강하다. 긁었을 때 석영이 긁히지 않고 흑운모가 긁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스 굵기는 A가 C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이웃한 SiO4 삼면체끼리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A가 C보다 많습니다. 자, A 볼게요. 망상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규소 산소 결합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석영, 각섬석, 흑운모 A, B, C 볼게요. A, B, C.
A가 있고요. A가 서경이었죠. 서경. 그 다음에 각섬석. C가 흑운모 되겠습니다. 자, 흑운모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규소와 산소의 결합 비율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서경은 1대2입니다. 각섬석 혹시 얼마죠? 4대 11. 잘 숙지해 주셔야 돼요. 흑운모는 몇 대 몇? 2대 5가 되겠습니다. 규소 하나에 결합하는 산소의 비율이 어때요? 각섬석. 자, 순서로 따지자면 SiO2 이 결합하는 비율의 순서로 따지자면 각섬석, 흑운모, 서경 순서입니다. 서경 순서. 그러면서 점점 공유하는 산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규소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의 비율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4대 11 하시고요. 자, 요 얼마예요? 4대 10. 산소가 왜 조금 모자라요? 공유를 하기 때문에 조금 개수가 줄어든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 몇 대요? 4대 8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섬석, 흑운모, 서경순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된다? 그쵸?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몇 개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각섬석은 2개 내지 3개. 규산염 3연체 하나를 딱 보면요. 2개 내지 3개로 이렇게 공유하게 돼요. 어떤 규산염 3연체는 2개, 어떤 친구는 3개. 이렇게 이제 공유하게 되고요. 흑운모는 규산염 3연체 하나 딱 놓고 보면요. 사방으로 다 결합하고 있어요. 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몇 개? 3개. 자, 그러면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죠? 흑운모가 더 많아요. 서경은 망상 형태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규산염 3연체가 있으면 이 산소도 저 산소도 여기 산소도 위의 산소도 또 다른 3연체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산소수는 규산염 3연체 하나당 4개씩 됩니다. 4개씩. 자, 그래서 이게 개수도 한번 이렇게 적어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웃한 SiO4 3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C가 B보다 많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 되겠네요. 기억 하나만 정답이네요. 답은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왼쪽은 우리나라에 어떤 암석이 있는 곳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게 어떤 암석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어느 쪽이냐? 자, 일단 첫 번째 퇴적암 아니에요. 자, 만약에 퇴적암이 되려면요, 우리나라에서 퇴적암이 확실하게 표시되는 영역이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 경상도 지역 있죠? 우리 경상누춘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경상분지가 있는 지역이고요. 요 지역 퇴적암지.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요 지역 있죠? 평안누춘군, 조선누춘군 요런 데가 퇴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 아닙니다. 다음 화강암. 화성암이죠. 화성암 아니에요. 왜냐면 제주도 표시 안 돼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게 표시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화성암이 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빈 사이 공간들이 있죠. 요런 데 좀 표시가 돼요. 대보 화강암이 요런 데 이제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건 누구니? 라고 하면 이건 바로 이 영역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건 변성암의 분포예요. 변성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지질계통에다가 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지체 구조를 봤을 때, 이 지역이 변성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도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린가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 분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변성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변성 조건이고요. 자, A쪽은 접촉 변성이 되겠고요. 접촉, B는 뭐니라고 하면, 광역 변성이에요. 열과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이 이렇게 접촉 변성암 계통은 아니고요. 주로 편마암 위주의 광역 변성입니다. 접촉 변성은 주로 이제 어느 곳에 있나요? 라고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경상누춘군 있는데요. 이런데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걸 약간 변성시키겠죠? 그런 접촉이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영남육계는 자, 영남육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영남육계. 자, 여러분들 육계, 낙림육계, 그죠? 경기육계, 영남육계, 우리나라의 세 군데 육계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세 군데 위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영남육계는 주로 기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땅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성을 좀 많이 받았고요. 북쪽에는 영남 육계. 자, 여기 요 영역이 경기 육계 쪽이에요. 이렇게 경기 육계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영남 육계 여기 좀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자, 여기가 영남 육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육계 맞습니다. 육계는 주로 변성암 계통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힘들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혹시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거 다시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육괴, 분지, 변성대 이런 거 습곡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 위치 좀 확인해 주세요. 자, 기억 동그라미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은 주로 A에서 생성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이런 변성암, 성캄브리 시대 변성암은 주로 편마암 계통이고요. 광역 변성인 B 쪽에 해당합니다. A에서 생성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쉐일이 홈패스로 영역되는 것, 접촉 변성이죠. 쉐일이 홈패스로 되는 것은 접촉이고요. 쉐일이 만약에 광역 변성을 받게 된다면 쉐일,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서로 갑니다. 자, 홈패스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접촉입니다. 편마, 편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광역적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촉, 홈패스니까 접촉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안개 생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안개에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그림과는 10년간 우리나라 서해 월 평균 안개 발생의 수.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서해라고 했어요. 서해는 바다인가요, 육지인가요? 너무 질문이 이상하다, 그치? 바다죠. 자, 바다에서 생기는 안개를 우리가 흔히 해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용어들, 바다, 해무, 바다에서 생기는 안개 이런 것이 연결되면 좋겠고요. 해무하게 되면요,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류 안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류 안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라고? 서해의 월 평균 안개 발생 일수를. 자, 해무, 이류 안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안개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같은 기간에 서해에서 수온, 대기, 온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순서가 없나 봐. 그죠? 나타낸 것입니다. 수온과 대기의 온도를 나타낸 겁니다. 기억이 누군지 모르겠어. 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안개라는 걸 보게 되면요. 안개를 보게 되면 안개. 자, 일단 복사 안개. 복사. 지표면이 보통 복사 냉각을 통해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 얘기합니다. 활승안개. 활승안개.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안개를 얘기합니다. 자,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름이 생기는 것도 똑같은 경우죠. 자, 그런데 그걸 구름 생성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산 기준으로 산의 표면에서 이제 맞닿아서 안개가 생성되었네 라고 할 때 활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따뜻한 공기 위를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차가운 지표면 혹은 물 위로 들어왔을 때 이류 안개가 됩니다. 냉각되면서 안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뭐냐면 냉각이에요. 냉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양의 증가가 있죠. 전선 안개. 비가 내리게 되면서 수증기 연결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수증기 공급이죠. 전선 안개. 그 다음에 증발. 증발은 따뜻한 표면이에요. 따뜻한 해수면 혹은 호숫가 이런 데서 증발하면서 생기는 안개, 즉 수증기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바다, 해무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 이류 안개와 관련된 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억. 안개는 일단 여름철과 겨울철 언제 자주 발생합니까? 자, 여름철, 겨울철. 그러니까 우리 서해는요, 전반적으로 봄, 여름철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은 대기 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걸 두 가지로 해드릴게요.
바다니까 해무고요. 이류안개다. 아,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해수 위로 와서 안개가 생성되는 거야. 그럼 기억은 뭐예요? 대기 온도가 되겠죠. 온도가 더 높으니까 따뜻한 게 차가운 거 위로 왔어. 대기.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기 온도다. 기억은 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이제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난 이거 이류인지 몰랐는데 해무인지 몰랐는데 누가 뜨겁고 차갑고 또 이류랑 증발이랑 둘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하나는 이 지표 쪽이 차가운 쪽이고 하나는 지표 따뜻한 쪽이잖아. 표면 쪽이, 물 쪽이.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나 저러나 생기는 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누가 여름과 겨울철에 온도의 변화가 크니라고 하면 기억의 온도가 변화가 크고요. 이 점수는 변화가 작아요. 이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렇죠. 온도 변화가 큰 게 대기, 작은 게 해양이죠. 어찌 보면 대기랑 해양 중에서 누가 더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하게 빠르게 크게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그렇죠. 공기죠. 대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과 겨울철에 기온 변화가 큰 것이고요. 이 점선 이거는 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니은은 이런 형태로 푸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뭐 해무니까 이류 안개니까 대기 온도가 더 높아 이렇게 푸셔도 되겠고요. 대기의 어떤 온도 차가 크다라는 걸로 푸셔도 되겠고요. 자,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7월에는 증발안개가 이류안개보다 잘 발생한다. 자, 요거 이류안개가 더 잘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온도가 해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증발안개는 바뀌어야 돼요. 해수 온도가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증발안개가 더 잘 발생한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기억과 니은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약간은 까다로우셨죠? 그죠? 자, 10번 한번 읽어볼게요. 표는 관측소 A, B, C에서 관측한 지진파 PSC와 진원거리를 나타냈습니다. PSC 2.5초, 진원거리 30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관측소에서 위치와 자료를 이용해서 진앙을 찾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요. 관측소 진앙을 찾는 거고요. A에서 동그라미를 그렸고 B에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두 점에서 만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원거리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뭘 썼다고요? 진원거리를 쓴 겁니다. 진원거리.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니? 관측소 A와 B의 거리는 50km이고 AB 거리는 50km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P파와 S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며 S파의 속도는 4km이다. 참 조건이 많다, 그죠? 자, 그러면 왠지 P파의 속도는 주지 않고요. S파의 속도만 줬다 이거지. 자, 그러면 S파의 속도가 4km/s라고 한다면 P파의 속도도 얼마인지 구하라고 분명히 보기에 나올 것 같아요. 기억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P파부터 구하고 갑시다. 누구 가지고 하시면 돼요? A 관측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30km 떨어진 거리에 4km/s의 속도로 쭉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30km를 갔어요. 그죠? 그럼 몇 초 걸릴까요? 라고 합시다. 자, 4km/s로 30km를 갑니다. 472, 28. 자, 7.5초 걸리겠습니다. 7.5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4km/s 분의 30km를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7.5초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PSC가 2.5초니까 P파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5초. 30km를 5초 만에 갔다고요? 속력 나오겠네요. 6km/s 나옵니다. 자, 6km/s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진원거리가 40초일 때 PSC가 얼마냐? 자, 그리고 요거는 뭐 구하시면 되겠고요. 요 친구도 한번 보자. PSC가 2.5초인 친구가 있고 1.8초인 친구가 있습니다. 너 얼마나 되겠니? 당연히 어때요? 30km보다는 짧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구하실 때 P파 속도와 S파의 속도로 진원거리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D는 이라고 해주시고요.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 P파의 속도 곱하기 S파의 속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PSC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어쨌든 똑같은 값이요. 6 빼기 4, 2
6 곱하기 4. 그러면 앞에 거 얼마 나오죠? 12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PSC. 그럼 혹시 맞나보자. 12 곱하기 2.5는 30 되나요?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이제 둔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한 22, 뭐 21, 2,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C는 아마도 그려주시면 어떤 형태의 원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요거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30km죠? 자, 이렇게 한번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거 보자. AC 거리 30, CB B도 여기 중심으로 자기 원 이렇게 그렸잖아요. 얼마 나와요? 40 이렇게 40 이렇게 하면 여긴 5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오네. 3, 4, 5 삼각형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C가 자기 주변으로 만약에 그려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요런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도 30km보다는 짧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두신 다음에 진항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그죠? 진항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그죠? 진항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어디쯤이 진항의 위치다 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냐면 여기쯤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려놓은 다음에 해볼게요. 기억. P파 속도는 6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어때요? 맞는 보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진항은 O 지점보다 북쪽에 있다. 진항은 O 지점보다 북쪽에 있겠죠. C 지점보다는 남쪽에 있을 거고요. 자, 니은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보면 A든 C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진원거리, 진항거리 요거 비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관측소든 관측소가 여기 있고요. 지진이 발생을 여기서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진파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진항하고 관측소하고 진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걸 한번 잘 볼게요. A의 진원거리의 길이 분의 요거 길이가 되겠네요. 진원거리 길이 분의 그 다음 뭐 진항거리 요거를 하겠다. 요거 길이 분의 요거 길이네요. 결과적으로 우리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은 A에서 진원거리, 진항거리 했을 때 요걸 각도를 세타로 뒀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비교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A든 C든 진원의 깊이는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C는 어찌 보면 되게 가까워요. 그죠? 자, 그러면 C를 여기다 둘게요. 자, 그러면 여기 둘을 비교할게요. C는 어찌 보면 좀 가까워. A는 멀어. 자, 세타 값이 누가 큰가요? C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C가 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C가 작은 거예요. A가 큰 거죠. 디귿 다시 볼게요. A가 어떻게 작고 C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여기 값이. C가 어떻다고요? 코사인 값. 진원의 길이, 진항의 길이 비교하게 되면 작은 거죠. C가 작아야 돼요. C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C가 크다라고 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맞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에크만이네요. 자, 에크만 수소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에크만 나선을 수심과 함께 평면에 투영한 것이다. 자,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평면에 투영해서 지금 나타낸 거예요. 0m에서는 요거 투영하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층에서 해수의 흐름은 동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는 이런 화살표들은 방향과 크기를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표층의 수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있고요. 요선이죠. 자, 에크만층, 마찰층이라고 하게 되죠. 마찰 저항 심도가 어디니라고 하면 표면 해수 이동의 반대편까지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예요? 여기. 요 친구 선택하세요. 120m 있죠?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서남북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해수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표면 해수가 지금 현재 동쪽으로 이동 중인 거예요. 자, 0m에서 이렇게 이동 중인 거고요. 120m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표면 해수와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 중이고요. 120m.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람 어디예요? 라고 하면 바람 어디로 하셔야 돼요? 바람 이쪽 방향, 동쪽 방향? 아니죠. 바람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자, 잠깐만 이거 또 헷갈릴 수 있겠다. 남동풍, 남서풍, 북동풍, 북서풍 무슨 풍이에요? 바람은 이쪽에서 불어오잖아요. 남서풍입니다. 남서풍. 오, 북동쪽으로 가네. 북동풍. 안 돼요. 남서풍 해주시고요. 바람 방향의 직각 오른쪽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날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약간 이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어 놓으면 보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기억. 마찰청의 깊이는,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깊이는 90m입니까? 120m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표층에서 부는 바람은 남서풍이다. 요거 나오네요. 그죠? 동그라미. 그 다음 세 번째,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이렇게 남동쪽으로 갑니다. 디귿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선지에선 빠졌지만 지금 표면 해수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셔도 됩니다.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북반구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표는 대기운동의 대기운동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대기운동 13번 문제네요. 자, 12번 화강암이 사암을 관입했습니다. 자, 여기 점점점점이 사암이고요. 십자 표시가 화강암인데 관입했대요. 자, 관입을 했더니 A,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은 아마 접촉 변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A는 지금 관입을 했으니까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았고요. 3이 기존에 있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이 그래서 뭘로 바뀐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뭘로 바뀌나요? 3이 변성을 받습니다. 뭐가 돼요? 그렇지, 규암이 되겠죠. 아마 규암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 위에 이 그림은 그렇고요. 여기 있는 표는 뭐라 그랬니? 라고 했더니 이 표는 화강암 사암 중 화강암 아니면 사암 요 둘 중에 하나를 뭐 했겠어요? 평광현미경으로 본 거네요. 그죠? 자, 평광현미경을 개방 니콜 상태에서 봤다. 아, 지금 개방 상태네요. 개방 니콜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화강암 아니면 사암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광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 빈 공간 없이 딱 맞아 떨어져 있죠. 빈 공간 없이 쫙 맞아 떨어져 있죠. 이렇게. 자, 요게 바로 화성암 계통이 마그마가 냉각되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사암 풍화 침식돼서 입자가 둥글둥글해지고요. 사이사이에 교결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쵸? 이건 그냥 화강암이죠. 자, 그러니까 개방 니콜이고 우리는 화강암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박편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암은 약간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사암은 박편 사진을 보면 사암을 주로 구성하는 광물들이 이제 주로 석영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석영이 비교적 풍화 침식에 의해서 둥글둥글해져요. 둥글둥글해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뭐 물론 이제 다 똑같이 그리긴 했지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 이런 친구도 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자들 사이에 뭐 규질 물질이나 철질 물질이나 혹은 석회질 물질 같이 교결 물질들이 들어차 있게 됩니다. 교결 물질은 보통 평광현미경에서 좀 까맣게 보이게 돼요.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퇴적암인 거죠. 근데 딱딱 이가 다 맞아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화성암 계통입니다. 그래서 화성암이다. 그러면 일단 파악할 거 거의 다 했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에는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할 수 있어. 그렇죠. 접촉 변성이고 지금 사암이 규암이 된 거기 때문에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는 사암입니다. 아니다 그랬죠? 자, 사암과 화강암을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물의 기역에는 다색성이 존재합니다. 자, 일단 개방 상태거든요. 다색성, 소광, 간섭색이라는 게 있는데 소광과 간섭색은 직교니쿨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개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색성이 나올 수 있고요. 다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물대를 회전시켰을 때 약간의 밝기 혹은 색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것을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역을 잘 보시면 기역이 원래 얘였다가 이쪽으로 변했죠. 어때요? 조금 바뀌었죠. 다색성이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색성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색성이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로 하시면 되겠고요. 디귿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이고요. 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우리 대기의 규모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규모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대기 규모 A, B 일어나는 대기 운동과 현상에 따른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아하니까 A는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현상으로 상층 고기압이 정체가 된다 라고 했고 그 결과로서 지상 기온이 증가한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층의 고기압이 정체되고 있어. 상층에 지금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규모는요, 어찌 보면 종관 이상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상층의 고기압이 정체된다라고 하는 건 고기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오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편서풍 파동할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500 헥토파스칼. 자, 이쪽은 지상 이렇게 두면 500 헥토파스칼이 기울어진 면이에요. 그래서 기압 경돌이 작용해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500 헥토파스칼의 등 앞면에 이렇게 기울어졌나요? 라고 하게 되면 고위도 지역은 차갑고 저위도 지역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수평으로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수평으로 비교했더니 수평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합니다. 기압 경도력 P라고 먼저 볼게요. 이렇게 작용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쪽이 기압이 높은 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상층의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지상에 머물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단순히 이 지역이 경도풍 형태로 경도풍 정도면 이제 종관 규모가 되겠죠. 이렇게 머문다든지 아니면 편서풍 파동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기압 마루 쪽이 와서 이 지역에 머문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단 종관 규모 이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난류가 발생해서 공기가 혼합이 된다라고 했죠. 이거 미규모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A와 B는 확연하게 다른, 그렇죠, 대기 현상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 뭐라 그랬니? A의 수평 규모는 대륙권의 높이보다 작다. 자, 대륙권 높이가 얼마예요? 자, 대륙권의 높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있을 때 대륙권은 약 11k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11km보다 작니? 종관 규모는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게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수평적인 규모는 당연히 대륙권의 높이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운동에 미치는 전향력. 미규모와 중간규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관규모나 지구규모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전향력의 영향은 A가 큰 겁니다. A가 B보다 큽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표 부근에서 역전층이 발달합니다. 이건 기억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역전층이 발달한다 라고 하면요, 공기가 혼합이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난류가 발생하여 공기가 혼합이 된다. 이게 약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지상이 있어요. 지상. 자, 여러분들 지상은 마찰력이 크고 상공으로 갈수록 마찰력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바람이 어때요? 이렇게 불고 지상은 천천히, 상공은 지상이 좀 더 빠르게 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발생해서 확 혼합하게 되게 되죠. 뒤집어 버릴 수 있고요. 이런 구조에 의해서 역전층이 발생합니까?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자, 혼합된다, 난류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그냥 공기가 혼합이 된다. 이 정도가 이제 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난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역전층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디귿 어때요? 틀린 보기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만 정답이고요. 답은 그럼 몇 번 하시면 되겠습니까?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이번 이 14번 문제는 심해파, 천해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받아들여져서 정답 없음으로 이렇게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서 왜 정답이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읽어보고 어디서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어느 해파가 진행하면서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천이 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자, 심해파에서 넘어와서 천해파로 천이가 됩니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억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 기억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H1과 H2가 지금 10배 차이 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런 거가 되겠어요. 자, 심해파죠, 그죠? 심해파는 수심이 깊어요. 얼마나? 파장의 절반보다 깊어요. 자, 그래서 심해파는 보통 이제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되어 오는 파의 파장을 L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L, 파장이 L입니다. 그러면 이제 쭉 가게 되다가 보면은 수심이 점점 지금 얕아지는 거 보이죠? 그러다가 첫 번째로 천이파로 천이 되는 이 부분 H1 수심을 가지게 되겠고요. 요것이 바로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파장의 절반. 즉 H1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절반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이파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떤 곳이냐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수심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파장의 절반 이하가 되게 되면 파장의 절반보다 깊은 수심을 가지게 되면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장의 우리가 보통 이제 20분의 1이죠. 요거보다 얕은 곳은 천해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심의 영향만 주로 받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이파는 둘 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가 보면은 천이파에서 수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억 보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출제자는 여기서 파장의 변화가 없다. 천이파에서.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다가 보면 H2 구간이 되면서 이제 천해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장의 20분의 1이 돼야 되지라고 요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0배가 돼야 돼. H1은 H2의 10배야. H2는 H1의 10분의 1이야. 그래서 기억 보기를 맞는 보기로 간 건데 실제로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들어가게 될 때 여기서 파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L이 원래 L 파장이라기보다는 그쵸, 새로운 파장이 되는 거예요. 자, L 프라임 파장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그것의 2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얕은 구간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바람에 여기 정답이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한번 볼게요. 니은 보기는 자, 심해파의 주기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심해파에서 파의 전달 속도는 루트 2파이 분의 GL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잠시 쓰면 V라고 하는 건 주기분의 파장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2파이 분의 G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와 L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 L에 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주기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를 한번 보시면 천해파 구간에서는 가운데 여기 있죠. 해파의 속도는 수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심해파에서는 힘들었지만 천해파에서 받을 수 있고요. 천해파도 마찬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고 요거 틀린 보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 정답이고요. 그래서 정답 없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5번은요. 어떤 거냐면 지질도입니다. 지질도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질도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구조 자체가 뭐 좀 밑에 이제 선지 자체가 막 어렵게 된 건 아닌데 400, 300, 200, 100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능선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0, 400, 300, 200, 100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죠? 여기는 골짜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요. 여기 표시해놨죠. 주향, 경사. 그러니까 요런 층들 자체가 오른쪽, 즉 동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보시면 여기는 왼쪽 방향으로, 여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 진짜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색깔 층과 이 색깔 지층 두 개의 선을 이렇게 그러면 300m 고도 주향선과 200m 고도 주향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경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A라는 지층과 요 색깔을 보시면요. 자, 여기 점을 찍으면 몇 미터 고도인가요? 400m 고도예요. 자, 근데 다른 선은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여기를 자, 여기 400, 500이니까 한 420 정도로 잡을게요. 그럼 여기도 420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선을 그으면 420m 고도에서 주향선, 400m 고도의 주향선. 아, 이쪽으로 경사 방향 나오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쉽네요. 300m 주향선 나와 있고요. 200m 주향선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경사 방향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단면을 선생님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리는데 요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을 X, 오른쪽을 Y. 자, 여기도 X, 여기도 Y. 이렇게 두고요. 간략하게 그릴게요.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릴 때요. 지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400, 300, 200, 100. 요렇게 내려가는구나. 500, 400, 300, 200, 100.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A층이 어떻게 있어요? 수평층으로 덮고 있고요. 부정합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만나는 점, 수평층과 만났죠? A층 부정합과 만났죠? 선 그어주시면 점이 하나 등장하게 되고요. 쭉 내리시면 여기쯤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 방향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한번 볼게요. 쭉 가다 보면 여기와 여기에 지층의 경계가 등장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경사 줬다며, 이 친구 이렇게 경사 방향 나온다며, 그리고 여기에 A.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배사 구조, 습곡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A 주향은 NS입니다. A는 수평층이기 때문에 주향 없어요.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두 지형 모두 가장 젊은 지층이다. 자, 요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보다는 위에 나중에 쌓인 거죠. 그리고 습곡이 됐기 때문에 가장 젊은 층이다. 요거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뭐라고 하냐면 가의 부정합은 나의 습곡보다 먼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A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정합이 생깁니다. 문제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A와 오른쪽에 있는 동일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A가 생성된 시기는 서로 동일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A가 생성되기 전에 부정합이고요. A가 생성된 이후에 습곡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죠? 부정합 먼저, 습곡 나중. 자, 디귿 다시 읽어볼게요. 가의 부정합은 나의 습곡보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16번이고요. 16번은 우리 기조력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조력이 되는데 이 기조력이 큰지 작은지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조력에 의해서 해수면이 부풀었을 때 모습 나타낸 것이고요. 옳은 설명 골라주십니다. 달에 의한 기조력 이외의 다른 요인들, 조속 변동 요인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기억. A에서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점에 대한 원심력이 기조력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심력 더하기 A에서 원심력과 공통 질량의 원심력 플러스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존재하게 되죠. 만유인력이 있는데 이것의 합으로서 등장하는 게 기조력입니다. 물론 이게 기조력이 제일 커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벡터, 벡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심력과 만유인력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 차이가 기조력이 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유인력이 도대체 얼마니? 라고 하게 되면 만유인력은 달과 지구 사이 거리. 자, 중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심력 이야기 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 지구 잡고요. 자, 여기 달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거리 small r. 자, 달의 질량을 large m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만유인력, 자, 지구 중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전체, 그렇죠? 전체 작용하는 원심력과 동일합니다. 지구 중심에는 만유인력과 원심력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원심력 항이 얼마나 나옵니까? 라고 하면 R 제곱분의 GM 곱하기 여기에 있는 임의의 질량, 뭐 1kg면 1kg, 2kg면 2kg 그렇게 해서 스몰 m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적고요.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가 원심력이구나. 자, 근데 항상 우리는 원심력과 만유인력을 비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쪽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만유인력이 더 클 거야. 원심력이 작아. 맨날 이렇게 풀다가 갑자기 원심력이 아니라 기조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차이의 값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조력은 되게 작을 거예요. 작을 건데 여러분이 기조력을 혹시 책에서 보셨다면 어떻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요. R 3승분의 GM, 자, 2GM이죠. 곱하기 어떤 질량, 그러니까 A에 놓여있는 질량, 스몰 m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에 스몰 m이 놓여있다면 실제적으로 원심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R 제곱분의 GM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조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되고 이게 훨씬 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조력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이게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라지 R이 또 하나 붙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라지 R 이렇게 어디 갔니? 이게 라지 R. 이 라지 R은 누구냐면 지구 반지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몇 배 차이나 스몰 R분의 라지 R. 달과 지구 사이 거리분의 지구의 반지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훨씬 작아요. 이게 얼마냐면 한 얼마 차이 나더라? 60배. 한 60배 정도 차이 나겠네. 6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2 붙었으니까 이제 30, 한 30배 정도 차이 나네요. 자,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냥 차이가 기조력이기 때문에 작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이 기조력보다 크다. 우리가 흔히 풀 때 원심력이 만유인력보다 작아. 원심력 작았지? 땡!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심력과 기조력을 비교한 겁니다. 자, B에서 연속되는 두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는 같습니다. 제가 여기가 거의 만조 지역인 것 같고요. 만조, 간조, 예, 여기 만조. 이거 조금 달라요, 그죠? 지금 B는 혼합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같다, 아니요, 다르다. 자, 세 번째, 다음 간조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은 자, 보시면은 A와 B를 비교하는데요. 지구 자전 이렇게 하고 있죠. B는 요만큼만 돌아도 뭐예요? 간조예요. 지금 간조 찾으러 가죠. 다음 간조가 나타날 때까지건. A는 지금 1주조가 되기 때문에 다음 간조까지는 6시간 정도면 갑니다. 6시간 이렇게 거의 대칭이죠. 얘는 이렇게 6시간. 근데 이건 어때요? 6시간보다 짧고 6시간보다 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간조가 나타나는 시간은 A가 깁니다. 뭐라 그러니? A가 B보다 길다. 디귿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 고도가 표시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상공의 일기도죠. 한 5,000m 정도의 500헥토파스칼이 위치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는 우리나라 주변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고도 분포를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24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위치가 변했나 봐. 사실은 이렇게 기압 골 쪽이요,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역은, 자, 여기 기역이 있거든요. 이 기역은 뭐라 그랬냐면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에 위치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5,580m고 여기 5,700m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고도가 나오겠죠. 5,580m보다 높고 5,700m보다는 작아요. 이게 60m 간격인 것 같으니까 5,640m겠네요. 5,640m보다는 작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한 5,600m 정도 고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기역은 500헥토파스칼에 있다는 얘기예요. A와 B는 상공에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점이야. 땅에 있는 점이고요. 땅에 있는 점이고 얘는 996헥토파스칼, 994헥토파스칼. 상공은 500이었으니까 여긴 900이었구나. 자, 이렇게 되면서 옳은 설명 찾으라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에서 저기압성 회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기역에서 상공에서 바람이 불면 요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지금 요렇게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의 일부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성 회전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 전향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거예요. 고기압성 회전이죠. 그래서 기역 어때요? 기역은 틀린 보기 되는 거예요. 기역은 틀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한반도 상공 5,580m. 기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반도 상공을 잘 보세요. 여기가 한반도예요. 여기가 한반도예요. 여기는 5,580m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한반도 상공에서 여기가 5,580m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B는 여기가 5,580m고요. 한반도 상공은 5,580m보다 작아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면 이렇게 선을 긋게요. 여기가 지상이에요. 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등압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압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500헥토파스칼이야. 헥토파스칼이야. 자, 그리고 고도를 표시할게요. 고도가 여기가 5,580m 고도예요. 이렇게 잡을게요. 한마디로 뭐냐면 왼쪽은 5,500, 이 한반도 상공의 500헥토파스칼이 5,580m보다 높은 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580m는 500헥토파스칼보다 높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5,460m 이러잖아요. 지금 요 상공에 보니까 5,460m에 500헥토파스칼이 와 있어. 근데 문제에서 5,580m에서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500헥토파스칼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580m가 500헥토파스칼보다 낮은 기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5,580m가 500헥토파스칼보다 높은 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 다시 읽어볼게요. 한반도 상공 5,580m의 기압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 어때? 맞는 보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 잡고 가시에요. 단위 면적당 공기의 질량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직 공기 질량은 A, B. 자, 연직으로 누르는 게 크면 클수록 996, 994 이게 크죠. 그만큼 누르는 게 힘이 센 거죠. 자, 힘이 셉니다. 힘이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에 공기 덩어리 질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밑에다 할게요.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압이 나오잖아요. 이 기압은 여기 있는 친구가 누르는 거예요. 꽉 누르는 거예요. 근데 많이 누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질량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 질량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A가 B보다 커야 됩니다. 디귿 틀린 보기예요. 자, 니은 하나 정답이고요. 다음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고요. 평각과 복각이래요. 자, 그림가는 지난 2,500년 동안 한반도의 평각과 복각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2500년 동안이요. 현재가 어딘가요? 라고 했더니 현재는 여기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게 현재예요. 자, 그리고 평각과 복각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자 일단 얘기할게요. 나는 한 번 더 보면 현재 평각 분포입니다. 현각인데 마이너스 자 W를 가지고 있어요. W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자, 평각. 요쪽이 그러니까 W 쪽이고요. 요쪽이 E 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0이니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평각에 해당하는 0에 해당하는 선을 그었을 때 실선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점선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점선이 마이너스라고요? 점선이 평각이군. 기역이 뭐라고요? 기역이 복각이군.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료 가지고요. 현재 자료 가지고 평각을 우선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뭐라 그랬는지 볼게요. 기역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과 이르는 각이다. 기역은 복각이고요.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과 이르는 각이다. 어때요? 맞는 복이네. 기역 맞는 복이에요. 복각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니은보기도 읽어볼게요. A 시기의 자북극이 자 A 시기의 자북극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복각을 보셔야 돼요. 복각이 크면 그만큼 우리랑 자북극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아마 B 시기가 가까웠겠지. 자, B 시기의 자북극보다 한반도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자북극에 가깝대요. 복각이 큰 B가 어때요? 가까워야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자,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자, 평각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진북이에요. 그죠? 자, A는 지금 평각이 8.23도 정도의 평각을 가집니다. 서평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지다가 너무 과장하긴 했죠? 근데 6도 정도로 바뀌고 있죠? 요렇게 줄어들었어. 자, 지금 나침반의 자침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요렇게 변하고 있죠? 이거 시계요, 반시계요? 시계 방향 되겠네? 자,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나침반의 자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아니요, 우리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낫죠? 그러니까 디귿 어때?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정답이네요. 답은 몇 번 하시면 되겠습니까?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8번 문항이었고요. 이제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19번 문항이면서 한번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해수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읽어볼게요. 밀도는 로1, 로2. 당연히 이제 밑에가 크겠죠? 자, 이런 해수층이 단면을 나타낸 거고요. 이 해역은 정력학 평형과 정력학 평형 연직으로 평형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중력과 수압차의 연힘. 지역류 평형을 이루고 있고 해저면의 수압은 일정하다. 자, 그러니까 해저면은요 수압차가 없어요. 여기 수압, 여기 수압, 수압 다 동일하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은 0이야. 즉 우리는 이런 자료를 해석하실 때 아래층 있죠? 아래측 여기서 수압 경도력이 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해류가 안 움직이는 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수압 경도력이 있죠? 수압 경도력이 있어요. 있으면서 이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일정. 왜냐하면 밀도 일정, 중력 가속도 일정, 해수면의 경사 일정하기 때문에 이 노란 영역 안에 수압 경도력은 동일. 어떻게 동일합니까? 라고 하면 수압 경도력이잖아요. G 곱하기 자 수평을 델타 X라고 두겠습니다. 델타 X 분의 해수면의 경사, 자 여기를 델타 Z라고 할게요. 델타 G 만큼의 수압 경도력으로서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아래쪽에 자 이 문제에서 보기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쪽에 이 경사 있죠. 델타 X 지났을 때 요 내려가는 정도는요. 위쪽에서 얘기하는 델타 Z 이 친구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기억 한번 해두세요. 자, Z가 있고 여기 뭐 Z1, Z2라고 하게 되면 Z1과 Z2의 비율을 로1과 로2로 한 번은 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로2 빼기 로1 대 로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중력각수 일정 그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억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 영역 안에 수압 경도력은 모두 동일하게 됩니다. 표면이든 해수면의 경사죠. B든 이쪽 경사죠. 어디 다른 지역이든 해수면의 경사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수압 경도력 모두 동일하다. A가 B보다 작다고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압은 B가 C의 5분의 1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압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수압을 비교하느냐, 수압 경도력을 비교하느냐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수압 경도력을 비교하면 무한대 나오겠죠. C는 수압 경도력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압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수압을 이야기하면 로우 G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우 GH. 자, 그러면 여기는 H고 여기는 OH가 되기 때문에 아, C가 5배 크구나. 근데 문제는 그거는 물에 의한 것이고요. 물에 의한 것이고요. 여기 뭐가 존재하게 되죠? 대기압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의 수압은 로우 GH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대기압이 필요합니다. 물기둥 약 10m 정도에 해당하는 압력이 됩니다. 대기압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 10이 더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비교하라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10m 정도라고 잡고요. 1기압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하는 거죠. 로우 1 곱하기 그 다음에 G 곱하기 H 플러스 10m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있잖아요. 로우 1고 있고 그 다음 로우 2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황이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여기 중간쯤에 잘라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비교해서 밀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이 또 등장하죠. 대기압도 존재하고요. 그죠? 대기압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밀도도 다르고요. 저기 잴 때 밀도랑 여기 잴 때 밀도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인해서 5배다 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0입니다. 그렇죠. 밑에서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수압이 모두 같다. 해저면에서는. 여기서 수압이 모두 같으면 수압 경도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요만큼의 수압을 더 덜어주면 되겠죠. 빼주면 되겠죠. 똑같아지게 돼요. 동일한 밀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와 같은 지역도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수압 경도력이 0. 지역류 흐르지 않습니다. 디귿 하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게요. 20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이고요. 모두 직윤풍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표는 북반구 어느 지점에서 연직으로 관측한 기압에 따른 직윤풍의 풍량과 풍속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700헥토파스칼이면 뭐 고도로 치면 약 한 3km 정도 되는데 700, 500, 300, 200 해서 쭉 해서 고도별로 풍량, 풍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답 한번 해볼게요. 기억.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단, 대기 정력학 평형 상태이며 연직으로 이제 정력학 평형 상태. 등압면의 기울기는 각각 일정하고 자, 등압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대요. V4와 V3가 이루는 각은 45도이다. V3와 V4가 이루는 각은 45도. 자, 그러니까 요거 서풍, 남서풍 요거 45도 경사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1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크기는 V2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자, 이게 어차피 지균풍이 불잖아요. 그죠? 지균풍이고요. 그 다음에 고도랑은 사실은 상관없이 전향력은요. 전향력은 2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돼요. 어느 지점에서 연직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어디 갔니? 숫자 2 오메가 사인 위도는 그냥 고정된 값이에요. 그럼 전향력에 딱 영향을 주는 건 풍속입니다. 풍속이 2배가 되면 전향력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기억. V1, V2를 비교를 하되 전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럼 누구만 보면 돼요? 풍속만 보면 돼요. V2가 몇 배? 2배. V1이 V2의 2분의 1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V1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의 크기는 V2의 2분의 1이다. 지금 여기서 전향력을 구했잖아요. 직윤풍이기 때문에 모두 전향력과 그 다음에 뭐가 기압 경도력을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향력이 V2가 2배야. 그럼 기압 경도력도 2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1에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V2의 2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 사실은 이제 전향력 물어본 거죠. 전향력 물어본 건데 기압 경도력을 이렇게 물어봤지만 전향력을 물어봤고요. 전향력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향력의 남북 방향의 성분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누구누구를 비교하라 그랬냐면 V4와 V3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자, 이 친구는 서풍이 남서풍이에요. 그러면 자, 동서남북 그리고요. 자, V4는요. 서풍에 바람이 불고요. 얼마? 54. 남서풍이 불고 36. 이렇게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얼마 차이 난다라고 얘기했냐면 45도 차이 난다 그랬습니다. 45도니까 조금 더 각도를 틀어줄게요. 자, 이렇게 36. 자, 45도. 자, 당연히 우리는 풍속을 통해서 몇 배예요? 1.5배죠? 자, 이 친구의 전향력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이 친구의 전향력은 이렇게 있겠고요. 요걸 전향력을 C로 둔다면 이 친구는 1.5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자, 전향력의 남북 방향의 크기. 자, 요거는 남북으로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 1.5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얼마 하시면 되겠습니까? 45도죠? 자, 2분의 루트 2C가 되겠네요. 남북 방향의 크기는 요거예요. 요만큼. 그럼 몇 배 큰가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비율하면 되겠네요. 야, 이거 분모해 놓고 요거 분자해 놓고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1이니까 1.5 얼마니? 1.5 루트 배 곱하기 몇 배니? 1.5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1.5니까 2분의 3이고요. 디귿 맞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2분의 3 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이 점의 서쪽으로 갈수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500에서 700. 자, 500에서 700 헥토파스칼의 대기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서쪽에서 동쪽이 아니구나. 자, 서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를 연직해서 그냥 한번 쓱 내려다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제 내려다 보냐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돼요. 자, 서풍이잖아요. 자,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 자,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짠! 내려다 볼게요. 내려다 보면 서풍이 불기 때문에 자, 서풍이 부는 친구는 700 헥토파스칼 고도가 되겠고요. 아, 708. 그러면 여기 700 헥토파스칼 고도 조금 높겠고요. 여기는 조금 낮아지는 그러한 경사가 하나 생기겠죠. 등압면의 경사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좀 높은 쪽, 낮은 쪽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남서풍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불고 있어요. 등압면의 경사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여기가 고도가 높고 여기가 고도가 낮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혹은 서쪽으로 갈수록 이게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요 상황에서 밑에는 내가 만약에 밑에 좌우로 움직이면 일단 고도는 똑같을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빨간 선이 어느 선이냐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아, 저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 지금 현재 여기가 700 헥토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각은 고도는 똑같아요. 이 시점에서 700 헥토파스칼에서 이렇게 가든 고도는 똑같아요. 근데 500 헥토파스칼 좀 더 높은 고도가요.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높이 있네? 이쪽으로 가면 낮은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둘의 차이가 얇아지게 되겠고요. 이쪽으로 가면 높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높아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올라가도 500헥토파스칼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많이 올라가야 500헥토파스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됩니다. 서쪽으로 갈수록 대지기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풀이가 마무리가 됐고요.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이렇게 푸시면서 여러분 개념 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해 주시고 9평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9평 때 좀 더 좋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